안녕하십니까.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신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심리치료실 조은영입니다. 저희가 전편에서 치매와 인지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인지중재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인지중재 치료의 핵심 개념 두 가지가 있죠, 교수님. 네, 인지보유고 그다음에 뇌가소성인데요. 많이 생소한 단어이실 것 같습니다. 이 인지보유고와 뇌가소성이 치매 재활치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한번 조은영 교수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혹시 인지보유고 이거는 사실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인지보유고라는 것이 사실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환자분들을 보다가 보니까 이게 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환자분들 예전에는 치매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됐잖아요, 교수님.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너무 잘하셨어요. 인지기능도 좋고 신경인지 평가를 해봐도 점수도 너무 좋으시고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100세까지 사시고 이랬었는데 뇌를 실제 부검을 해봤더니 그 알츠하이머의 그 핵심 두 가지 물질이라고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 이런 그 탱글이나 플라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 정도 뇌 병리 수준이면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렵고 인지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셨을 텐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기능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우시고 평가를 해도 인지 기능이 정상 이하 범주로 아주 떨어지시는데 실제 뇌를 보면 굉장히 깨끗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정말 뇌 병리 수준과 임상적인 그런 중증도에는 차이가 있구나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개념이 인지보유고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뇌가 해부학적으로 얼마나 나쁜지, 타우 단백질이나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침착되어 있는지의 정도와 환자의 증상이나 치매의 중증도가 달랐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인지보유고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지보유고 하면은 좀 자주 설명드리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넌 스터디라고 네. 혹시 들어보셨죠? 넌이 수녀님이라는 그 영어 단어인데요. 미국 그 미네소타에 그 세인트 폴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아주 문화적으로도 융성하고 교육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 도시에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 수녀님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코호트 집단이잖아요. 같은 거를 드시고 생활을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으시고 그리고 뭐 술, 담배 안 하시고 이런 이제 그 대상군을 이제 그 수녀님 집단으로 모아서 이 분들이 돌아가실 때 뇌를 기증해서 저희가 치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리 수녀님이란 분이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총명하셨어요. 인지평가를 해도 뭐 거의 만점. 굉장히 높은 수준, 그리고 뜨개질, 그림 그리기, 또 일기도 굉장히 잘 쓰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실제 막상 뇌를 부검을 했더니 와, 이 정도면은 치매가 진행돼도 꽤 진행되셨을 그럴 정도의 노화 수준,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기능 굉장히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가 그 기점이 돼서 사실 그 인지보유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인지보유고란 실제 뇌가 생물학적으로 많이 안 좋아져 있어도 인지 기능을 잘 보호하고 방어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지보유고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치매 환자들에게서 인지보유고가 만약에 좀 높으신 분이다 하면은 예후도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인지보유고를 어떻게 하면 좋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인지보유고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은 치매가 발병되는 시기도 늦출 수 있고 그 중증도도 좀 경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이점이 있는데요. 인지보유고는 어렸을 때 또 청장년기에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리고 나이가 드셨어도 얼마나 새로운 것, 도전적인 이런 인지활동을 많이 하시느냐, 또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다양하게 하시느냐, 사회적 관계를 많이 맺으시느냐, 이런 것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인지 학습적인 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습관도 굉장히 인지보유고를 높이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지보유고 관련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미국의 이제 수녀님들 코호트 연구를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연구가 한국인 뇌졸중 집단 코호트 관련해서도 이제 논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치매 환자는 아니고 뇌졸중 환자 대상이긴 한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낮은 인지보유고, 여기에선 인지보유고의 측정을 학력 수준, 그 다음에 그 환자의 이전 직업이 얼마나 뭐 단순한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많은 생각이나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는 직업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환자의 인지 보유고를 가늠을 했었을 때 낮은 인지 보유고를 가진 환자들보다 높은 인지 보유고를 가진 환자들에게서 뇌졸중 이후 인지 기능 개선의 정도가 더 좋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처음에 인지 보유고 말고 하나 더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뇌 가소성은 어떤 의미이고 치매 환자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가소성이란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이죠. 쉽지 않은 단어인데 어원이 원래 플라세인이라는 뭘 만들다, 몰드, 형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플라스틱 제품 많이 쓰고 있죠. 플라스틱도 열을 가하면 이렇게 모양이 변하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뇌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과 자극에 의해서 뇌 모양 자체도 변하고 뇌의 그 기능 자체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뉴로플라스티시티, 브레인 플라스티시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듣기로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뭐 저희 엄마도 그랬었거든요. 머리 부딪히지 마라 뭐 막 이렇게 그럼 뇌세포 죽으면 멍청해진다 바보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그건 다 이제 거짓말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뇌 가소성의 원리는 죽은 뇌세포가 다시 뭐 부활해서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어린 새로운 뇌세포가 뭐 만들어지거나 이러한 개념보다는 남아있는 살아있는 뇌세포들의 시냅스라고 하는 세포 간의 이제 연결고리가 더 강화되거나 뭐 새로 생기거나 시냅스가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연결들이 조금 견고해지거나 이러한 식으로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인에서 발생하는 뇌 가소성의 원리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에서 담기에는 그 원리와 기저 메커니즘이 워낙 방대하고 아직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렇게 다 정리해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쥐 실험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인위적으로 뇌졸중을 만들어서 이 쥐들의 이제 회복을 관찰을 하였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거기에 이제 놓은 쥐들보다 거기에 놀잇감 이제 쥐가 계속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준 공간에서 사육된 쥐가 훨씬 더 많은 회복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뇌 가소성이 이 놀이 공간이 더 다양했던 쥐에게서 더 많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유사하게 우리 치매 환자들한테 접목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환자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뇌 자체가 위축되고 또 안 좋은 단백질이 계속 쌓이면서 인지기능이 저하가 오게 되는데요. 우리 뇌는 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뇌 가소성과 관련해서요. 첫 번째가 모듈성이라는 건데요. 교수님 그 모듈 소파라는 거 요즘에 유행하지요. 저는 보셨어요? 인테리어는 아직 잘. 네. 모듈 소파가 네. 소파가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도 조합하고 저렇게도 조합해서 다양한 이렇게 좀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를 유닛이라고 하는데 네. 그 유닛 하나가 사실 빠져도 소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이 좀 달라지지만 충분히 앉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저희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에 여러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 중에 어떤 신경세포 한 유닛이 좀 손상을 당하거나 훼가 되어도 그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파 유닛이 하나가 빠져도 의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뇌가 스스로 변화한다는 거죠. 한 기능이 조금 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더라도 다른 유닛끼리 다시 재조직화해서 그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복성이에요. 우리의 뇌는 상당히 효율적이기도 하지만은
심장의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중복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 그 다발이 또 그 신경 연결망이 좀 손상을 입어도 그 일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그런 신경세포 조직들이 얼른 달려와서 그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화나 외상이나 혈관 손상 이런 것들로 뇌에 조직이 좀 손상을 입어도 중복성이라는 원리 때문에 우리가 그 기능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요. 축퇴라고 하는 것인데 교수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내리시고 지금 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2, 3초 간격을 가지고 손을 2번 드셨을 때 그 손을 들게 하는 신경 조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기능,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그 기능을 맡고 있는 신경 조합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조합이 좀 깨져도 다른 조합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축퇴라는 또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뇌가 어떤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스스로 재조직화해서 스스로 뇌를 변화시켜서 그 환경에 처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뇌 가소성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조금 악화될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질환인데요. 이런 경우에서 뇌 가소성을 조금 최대로 유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예전에 3살까지 뇌의 거의 90% 이상이 다 만들어진다. 그 뒤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의 뇌는 더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거의 학계의 정설로 믿어졌을 때가 있는데 지금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죠, 교수님. 뇌는 평생 변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영역은 좀 한정적이고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새롭고 낯선 것을 하셔야 돼요. 뇌 가소성. 이 이제 활발히 형성이 되려면요. 매일 하던 것, 그리고 쉽고 수동적인 것, 이런 거 하셔서는 뇌 가소성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 키우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가벼운 아령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몇 번 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 않죠. 뇌 가소성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고 힘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치로 좀 힘을 줘야 된다 하는 정도로 좀 어렵고 낯선 것을 꾸준히 하실 때 뇌 가소성은 이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어 하시는 것보다 새로운 외국어 하나 배우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피아노 잘 치셨으면은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읽으셨으면 다른 새로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새롭고 낯선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지재활 치료는 바로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새롭고 낯선 인지 자극을 줌으로써 환자들의 뇌 가소성을 촉진시키고 인지 보유고를 조금 더 캐파시티를 늘릴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치매 환자들에 있어서 이렇게 인지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퇴행성 질환이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치매 환자들을 접근을 할 때에는 완전한 기능의 회복을 1차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상태의 유지, 그 다음에 그 퇴행의 악화 속도를 조금 최대한에 낮추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결국 꼴은 똑같은 거 아니냐, 마지막 지점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환자가 독립적인 기능 수준을 가지고 한 명의 이제 독립된 개체 사람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생에서의 시간이 늘어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희는 이제 재활 치료적 접근을 다방면으로 보호자와 환자,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은 환자분들께서 얼마나 자주 오실 수 있는지, 그리고 갖고 계신 기존 인지 보유고의 정도,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신세영 교수님 오늘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가 잘 가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인지 보유고와 뇌 가소성.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약물 치료가 아니고 비약물 치료인 인지 중재 치료의 핵심 개념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뇌가 위축되거나 좀 병리적으로 손상이 있어도 우리가 평소에 다양한 인지 활동을 하고 낯설고 또 새로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 인지 보유고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병리적 수준에 비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실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뇌에 계속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도 치매의 악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서는 인지 중재 치료를 병원 외에 집안에서 어떤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신세연이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조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